안녕하세요. 우리네 옛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곳, 빛가랴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기이하고도 슬픈 이야기는 저기 강원도 깊은 산골, 호랑이도 먹을 것이 없어 울고 넘는다는 첩첩산 중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킬 듯 폭설이 쏟아지던 동짓달 어느 밤이었지요. 밤하늘은 달빛조차 구름 속에 숨어버려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내려앉았고 가끔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살을 애는 칼바람 소리와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의 비명뿐이었습니다. 그 깊은 산골 중턱에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외롭게 서 있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으니 그 집의 주인은 바로 윤선비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겉보기에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이나 가르치는 힘없고 창백한 샌님에 불과했습니다. 허나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이 야심한 시각, 닫힌 방문 안에서의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그가 어루만지고 있는 것은 낡은 서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퍼렇게 날이 선검 한 자루였습니다. 놈들의 목을 베기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편히 감지 못할 것이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나직한 읍초림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3년 전 간신들의 모함으로 일가족이 몰살당하던 그날 밤 이후 윤선비는 붓 대신 칼을 갈며 복수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센 눈보라 소리를 뚫고 문 밖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선비는 본능적으로 검을 장판 밑으로 밀어넣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붓을 잡고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살기를 품고 온 놈이라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짐승의 거친 숨소리 같은 바람 소리만 문풍지를 때릴 뿐이었지요. 윤선비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매서운 눈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마당 한가운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은 자객도 호랑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넝마 조각 같은 옷을 걸친 채 눈밭에 코를 박고 쓰러진 자그마한 계집아이였습니다. 윤선비는 황급히 돛돌을 내려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이미 시신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맨발은 동상에 걸려 시커멓게 변해 쳐다보기조차 안쓰러울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아이는 가슴에 품은 붉은색 보자기 하나만큼은 절대 놓지 않으려는 듯 손에 피가 나도록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으로 옮겨진 아이는 윤선비의 필사적인 간호 끝에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퀭한 눈으로 낯선 천장을 바라보던 아이는 깨어나자마자 다짜고짜 품속의 보자기부터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리고는 윤선비를 향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저승인가요? 윤선비가 쓴웃음을 지으며 저승사자도 이 날씨엔 오지 않는다고 답하자 아이는 그제야 입술을 파르르 떨며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7살 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너무나도 건조하고 담담한 그 말에 윤선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이어 말했습니다. 놈들이 쫓아오고 있다고 엄마가 죽으면서 무조건 북쪽으로 가서 기와집을 찾으라고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는 애원했습니다. 저 밥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아궁이 옆이라도 좋으니 오늘 딱 하룻밤만 숨겨주시면 안 될까요? 쫓기는 아이, 어미의 죽음, 그리고 숨겨달라는 애원. 윤선비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는 그 어떤 번거로운 일도 만들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순간 윤선비의 눈길이 아이가 목숨처럼 껴안고 있는 저 붉은 보자기의 매듭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순간 윤선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흙탕물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비단으로 감싼 그 독특한 매듭법. 그것은 조선 팔도에 오직 단 한 사람, 3년 전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아내가 즐겨 묶던 궁중 매듭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윤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길 잃은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마지막까지 살리고자 했던 생명의 증거이자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피의 빚을 쥐고 온 아이였던 것입니다. 윤선비는 솟구치는 눈물을 삼키며 겁에 질린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룻밤. 아니 그런 소리 마라. 100년을 살아도 좋다. 윤선비의 목소리엔 더 이상 힘없는 훈장님의 유약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맹수와도 같은 서슬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내가 100살이 되어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내가 지켜주마.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누구도 내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아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윤선비의 품에 안겼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미친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했던 놈들, 그 무자비한 추격자들이 이미 이 산골 마을 입구까지 당도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자들과 핏빛 보자기를 든 소녀, 그리고 장판 밑에 숨겨둔 검을 다시 꽉 쥐는 윤선비. 문풍지가 찢어질 듯 더욱 거세게 울부짖는 바람 소리 사이로 이제 막 낯선 발자국 소리들이 마당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잠시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이내 정막을 깨는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그것은 눈 덮인 마당을 지시기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아니 셋. 묵직하고 거친 발소리는 망설임 없이 초가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윤선비는 본능적으로 연희의 입을 막고 눈짓으로 방구석에 있는 벽장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윤선비의 단호한 눈빛에 이끌려 소리 없이 벽장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낡은 이불 더미 속에 아이가 완전히 가려지자 윤선비는 재빨리 장판 밑에 숨겼던 검을
더 깊숙이 밀어넣고는 방금 잠에서 깬 사람처럼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먹다 남은 술상을 제 앞에 끌어다 놓았지요. 호랑이의 발톱을 숨기고 겁 많은 토끼의 탈을 쓴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낡은 살인문이 부서질 듯 굉음이 울렸습니다. 이보시오. 안에 뉘 없소? 문 좀 열어보시오. 쩌렁쩌렁한 목소리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윤선비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냄새와 그보다 더 비릿한 피 냄새였습니다. 문 밖에는 횃불을 든 거구의 사내 셋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그들의 허리춤에는 시퍼런 환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산적들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받은 자객들, 그것도 사람 죽이는 것을 밥 먹듯 하는 살수사셔들이 분명했습니다. 윤선비는 짐짓 놀란 척 뒷걸음질 치며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야심한 밤에 도덕대입니까? 윤선비의 어수룩한 연기에 자객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코웃음을 치며 방 안을 힐끔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매의 눈처럼 방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촛불, 술상, 낡은 책들, 그리고 벽장 문틈 사이. 윤선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를 법도 했지만 그는 태연하게 옷깃을 여미며 추위에 떠는 신용을 할 뿐이었습니다. 우두머리가 횃불을 윤선비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도적은 무슨 관에서 나왔다. 혹시 이 근처에서 조그만 계집아이 하나 못 봤나? 붉은 보따리를 든 년 말이다. 붉은 보따리.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윤선비는 확신했습니다. 이놈들이 바로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고 이제는 저 어린아이마저 없애려는 그 놈들이라는 것을요. 당장이라도 숨겨둔 검을 꺼내어 저들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윤선비는 주먹을 꽉 쥐고 자만했습니다. 지금 칼을 뽑으면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더욱더 멍청하고 한심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 계집아이라니요? 이 눈보라 속의 산짐승도 얼어 죽을 판인데 아이가 돌아다닌단 말입니까? 저는 바람 소리에 귀신이 우는 줄 알고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요. 윤선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 있던 졸개 하나가 신발을 신은 채 마루 위로 성큼 올라섰습니다. 형님, 말로 해서는 모릅니다. 방을 뒤져봐야죠. 졸개의 손이 방문고리를 잡는 순간 윤선비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매섭게 빛났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만약 저놈이 방문을 열고 벽장을 뒤진다면 그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좁은 마당이 놈들의 무덤이 될 수밖에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때 우두머리가 졸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됐다. 딱 봐도 글만 읽다 미친 샌님이다. 이런 놈이 뭘 알겠느냐. 눈이 더 쌓이기 전에 흔적을 찾아야 한다. 가자. 우두머리는 윤선비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는 침을 되뱉고 돌아섰습니다. 놈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윤선비는 문고리를 잡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내 횃불의 불빛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윤선비는 굳게 닫았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비굴했던 표정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지요. 대신
서늘하고 차가운 조선 제1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벽장문을 열고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연희를 안아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갔다 이제 괜찮다 허나 놈들은 냄새를 맡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냥개들이다. 날이 밝으면 다시 올 것이다. 윤선비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물러간 것이 아니라 포위망을 좁히기 위해 잠시 흩어진 것뿐이었으니까요. 윤선비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괴짝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그가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푸른색 무관의 복장과 검은색 복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못다 한 복수를 끝내기 위해 그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연희야, 짐을 챙기거라. 이곳을 떠나야 한다. 폭설이 그친 새벽녘 하얀 눈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길게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지 채 1시경 3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초가집으로 돌아온 자객들의 손에는 시퍼런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텅 빈 방을 확인한 우두머리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쥐새끼들이 감히 우릴 속여. 사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똥이 트기 시작한 강원도의 산길은 그야말로 하얀 지옥이었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윤선비는 연희를 등에 업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혀 들어왔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능 뒤에 엎인 아이의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쿵쿵거리며 윤선비의 등줄기에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짐승보다 더 코가 밝은 사냥개들을 따돌리기엔 역부족이었을까요? 고갯마루를 넘으려는 찰나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피잉투 무언가가 윤선비의 갓을 스치고 지나가 옆 나무 기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것은 짧고 뭉툭한 화살, 자객들이 쓰는 암기한 치인 수리검이었습니다. 윤선비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자 눈보라 사이로 검은 그림자 셋이 스산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어젯밤 문을 두드렸던 그 자들이었습니다. 놈들은 마치 먹잇감을 구석에 모은 늑대들처럼 입맛을 다시며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시는가, 선비 양반. 밤새 걸음이 꽤 빠르더군. 우두머리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윤선비는 천천히 연희를 내려놓고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앞은 낭떠러지, 뒤는 칼을 든 살수들. 윤선비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바로 그것이었지요. 우두머리가 시퍼런 칼을 뽑아 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순순히 그 계집아이와 보따리를 넘겨라. 그러면 내 놈 목숨만은 살려주마. 글 읽는 새님이 칼침 맞고 싶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자객들은 킬킬거리며 윤선비를 비웃었습니다. 그들 눈엔 그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시골 선비로만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윤선비는 대답 대신 품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검의 손잡이를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3년 만에 잡는 검자루. 그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자
잠들어 있던 그의 핏줄이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윤선비는 등 뒤에 연희에게만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희야, 잠시 눈을 감고 귀를 막거라. 내가 됐다 할 때까지 절대 눈을 뜨면 안 된다.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눈과 귀를 막자마자 윤선비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객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들오들 떨던 유약한 선비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살기등등한 맹수 한 마리였기 때문입니다. 윤선비가 검을 뽑는 속도는 눈으로 쫓을 수조차 없이 빨랐습니다. 살려준다라. 그 말을 듣기엔 너무 늦었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윤선비의 몸이 하얀 눈밭 위를 미끄러지듯 쏘아져 나갔습니다. 채쟁,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단 2번 울렸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들던 졸개 2명의 칼이 허공으로 튕겨 나갔고 그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눈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발목이 정확히 베어진 것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우두머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너 이놈, 정체가 무엇이냐? 그 검술은 내 금이. 우두머리는 뒷걸음질 치며 황급히 칼을 휘둘렀지만 윤선비의 검은 이미 춤을 추듯 그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윤선비의 검 끝이 우두머리의 목젖 바로 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피부에 닿자 우두머리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윤선비는 서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가서 내 주인에게 전해라. 3년 전 죽은 줄 알았던 호랑이가 이제 사냥을 시작했다고. 윤선비가 검을 거두자마자 혼비백산한 자객들은 피를 흘리며 눈밭을 기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살려보낸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심어주기 위함이었고 그들의 주인인 조대감에게 선전포고를 하기 위함이었지요. 다시 적막이 찾아온 설산. 윤선비는 피 묻은 검을 눈에 닦아내고는 여전히 눈과 귀를 꼭 막고 떨고 있는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피 냄새가 나지 않도록 옷매무새를 다듬고 부드럽게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눈을 뜨거라. 다 끝났다. 연희가 조심스레 눈을 떴을 때 무서운 아저씨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저 든든한 윤선비 아저씨만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연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 피의 굴레에 대한 슬픔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윤선비는 다시 연희를 업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한양으로 간다. 가서 이 붉은 보자기의 주인을 만나야겠다. 호랑이의 발톱을 드러낸 윤선비와 비밀의 열쇠를 쥔 소녀.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조선의 심장, 한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더 거대한 음모와 위험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100년의 약속이 그들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눈보라가 멈춘 새벽 하늘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것은 희망의 빛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두 사람이 마주해야 할 핏빛 운명을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자, 산속에서의 혈투가 있고 난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선비와 연희는 인적이 드문 산길만을 골라 밤낮 없이 걸어 드디어 한양으로 가는 길목인 큰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봄 기운이 아른거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지요. 나루터는 강을 건너려는 장사꾼들과 나그네들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곳곳에 포졸들이 깔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진보다리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선비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주변을 살피는데 나루터 입구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선비가 슬쩍 곁눈질로 확인한 그 종이에는 기가 막히게도 자신과 연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살인 및 유괴라는 끔찍한 죄목이 적혀 있었지요. 조 대감 일당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인 윤선비를 흉악범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것입니다.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검문을 통과해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윤선비는 급히 품속에서 산에서 캐온 붉은 진흙과 풀물을 꺼내 연희의 얼굴과 손에 발랐습니다. 순식간에 연희의 고운 얼굴은 울긋불긋한 반점이 핀 병자의 얼굴로 변했지요. 윤선비는 연희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픈 척을 하라는 뜻이었지요. 두 사람이 조심스레 배에 오르려는 순간 창을 든 포졸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포졸은 윤선비의 삿갓을 창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고개를 들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고 정체가 탈로 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연희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듯 기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하고 끔찍한지 듣는 사람의 폐가 아플 지경이었지요. 윤선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갑자기 포졸의 손을 덥석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리, 제발 길 좀 비켜주십시오. 제 딸년이 몹쓸 역병에 걸려 다 죽어갑니다. 의원을 찾아 한양으로 가는 길입니다요. 역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전염병이었으니까요. 포졸은 윤선비가 잡은 손을 징그러운 벌레 떼어내듯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희의 얼굴에 핀 붉은 반점을 본 사람들도 마마가 돌았다 하며 비명을 지르고는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지요. 포졸은 코를 막고 손을 휘저으며 당장 꺼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아무런 검문도 받지 않고 가장 먼저 나룻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배가 강가에서 멀어지고 나서야 윤선비는 깊게 눌렀었던 삿갓 아래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바람이 식은땀을 식혀주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겨우 고비 하나를 넘겼을 뿐 거짓이 진실을 덮고 있는 한양으로 가는 길은 첩첩산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선비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한양에 가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다. 나룻배는 출렁이는 강물을 가르며 서서히 한양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편 숲속에는
나루터에서의 소동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으니 포졸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험한 진짜 사냥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강 건너에는 또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숨 돌릴 틈 없는 두 사람의 여정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지요. 강을 건넌 나룻배가 건너편 포구에 닿았을 때 세상은 온통 자욱한 물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희뿌연 안개는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나누는 듯 스산하기 짝이 없었지요. 윤선비와 연희는 서둘러 배에서 내려 갈대숲이 우거진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졸들의 눈은 피했지만 윤선비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을 건너기 전보다 더 날카롭고 묵직한 살기가 피부를 찌르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조차 숨을 죽인 고요함 속에서 윤선비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연희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 안개 너머 길 한가운데에 사람이 아니면서 사람의 형상을 한 거대한 바위 같은 사리가 길을 막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윤선비가 걸음을 멈추자 안개 속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탓갓을 비스듬히 눌러쓰고 한쪽 눈에는 깊은 칼자국이 난 사내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 여느 포졸들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피를 얼마나 머금었는지 검집 자체가 검붉게 변해 있었고 사내는 그 검을 지팡이처럼 땅에 짚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외눈박이 늑대라 불리는 대감 가문의 해결사, 조선 팔도에서 돈만 주면 정승의 목도 베어온다는 악명 높은 살수였습니다. 산속에서 만났던 자객들과는 격이 다른 진짜 사냥꾼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내는 윤선비를 보자마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금 이장 윤서진, 죽은 줄 알았던 귀신을 여기서 보는군.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 윤선비의 눈매가 매섭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극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윤선비는 천천히 연희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 옷자락 속에 숨겨두었던 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그 틈을 타 연희에게 비수가 날아들 것이 뻔했으니까요. 팽팽한 대치 상황, 갈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살수는 검을 땅에서 뽑아들며 천천히 윤선비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윤선비는 3년 전 가족을 잃던 그날 밤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지켜야 할 아이가 등 뒤에 있었고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품속에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검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살수를 향해 서슬퍼런 경고를 날렸습니다. 비켜라. 내 앞을 막는 자는 그가 누구든 되겠다. 윤선비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수는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듯 섬뜩하게 웃으며 검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안개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 오직 쇠가 부딪히는 파열음만이 안개를 찢어 발겼습니다. 체쟁
불꽃이 튀며 두 개의 검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연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주저앉았고 갈대숲은 두 고수의 검기에 의해 무참히 베어져 나갔습니다. 한 번의 합을 겨룬 두 사람이 다시 거리를 벌리고 섰을 때 윤선비의 도포 자락은 길게 찢어져 있었고 살수의 뺨에는 가느다란 핏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확인한 찰나의 순간 살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전공법으로는 윤선비를 꺾기 힘들다는 것을 간파하고 비열한 수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듯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윤선비가 아닌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연희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윤선비가 그것을 눈치채고 안 된다고 소리치며 몸을 던지는 순간 살수의 손에서 날카로운 암기 하나가 연희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과연 윤선비는 살수의 비겁한 공격으로부터 연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안개 속의 혈투는 이제 가장 잔인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살수의 손을 떠난 암기는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연희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도 없는 찰나의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연희는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하얀 번개 같은 형체가 연희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붉은 선혈이 허공에 흩뿌려졌습니다. 암기가 박힌 곳은 연희의 가슴이 아니라 아이를 감싸 안은 윤선비의 왼쪽 어깨였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에 윤선비의 미간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잠자던 호랑이의 분노를 완전히 깨우고 말았으니까요. 자신의 비열한 수가 먹혀들었다고 생각한 살수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 일격을 가하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호랑이가 가장 무서운 법. 윤선비는 어깨에 박힌 암기를 뽑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오른손에 쥔검을 역수로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땅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윤선비의 검이 안개를 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검술이라기보다는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당황한 살수가 급히 검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윤선비의 검은 살수의 방어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리고 그대로 그의 복부를 베고 지나갔습니다. 쿠당탕 천하의 살수라 불리던 외눈박이 늑대가 외마디 비명과 함께 갈대밭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승부는 단 한 번의 격돌로 끝이 났습니다.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러워하는 살수를 뒤로 하고 윤선비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얀 도포 어깨 죽지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연희가 무사한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아저씨, 피가 나요. 저 때문에. 놀란 연희가 울음을 터뜨리며 윤선비의 피 묻은 팔을 잡으려 하자 윤선비는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웃으며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살수가 돌아오지 않으면 조 대감은 더 많은 사냥개들을 풀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윤선비는 이를 악물고 어깨의 지혈점을 눌러 피를 먹게 한 뒤
다시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라. 이 정도는 생채기일 뿐이다. 어서 가자. 한양이 코앞이다. 두 사람은 다시 안개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윤선비의 발걸음은 조금 전보다 무거워졌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잡은 손의 힘만큼은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마침내 안개가 걷히고 저 멀리 웅장한 한양 도성문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 화려한 기와집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추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곳. 윤선비는 거대하게 솟은 숭례문을 올려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칼싸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숨 막히는 두뇌 싸움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도성문 앞은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경비는 삼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곳곳에 윤선비의 얼굴이 그려진 수배 전단이 붙어 있었고 포졸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지요. 피 묻은 옷을 입고는 도저히 정문을 통과할 수 없는 상황. 윤선비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성벽 아래 쓰레기 더미 근처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지들 틈으로 연희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헛멍석과 오물을 자신의 몸과 연희의 몸에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귀한 선비의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연희야, 냄새가 좀 나더라도 참거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잠시 후 말끔했던 선비와 고운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악취가 진동하는 거지 부녀가 성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윤선비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침을 질질 흘리는 신용까지 해가며 포졸들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한 푼만 줍쇼. 며칠을 굶었습니다요. 포졸들은 코를 쥐어싸며 기겁을 했습니다. 에이, 더러운 것들. 재수 옴 붙기 전에 썩 꺼져. 포졸이 발길질을 하며 길을 터주자 윤선비는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성문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한양 입성.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들어간 두 사람은 가장 먼저 몸을 숨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윤선비의 머릿속에는 딱 한 사람, 이 위험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옛 버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자신을 믿어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니까요. 복수의 칼날을 품은 거지 꼴의 선비, 그리고 비밀 장부를 든 아이. 이 위태로운 두 사람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작거리를 지나 으리으리한 기와집 담장을 넘는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청사초롱이 불을 밝힌 한양의 밤거리는 산골에서 온 두 사람에게는 별천지이자 동시에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술 취한 한량들의 웃음소리와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지만 뒷골목 어둠 속에 숨어 걷는 윤선비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낮에 살수와의 대결에서 입은 어깨에 상처가 덧났는지 윤선비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시야는 자꾸만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희의 손을 잡은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신을 잃으면 두 사람 모두 끝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북촌,
고관대작들이 모여 사는 기와집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윤선비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3년 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함께 관직에서 쫓겨날 뻔했던 중마고 김정원의 집이 있었습니다. 미로 같은 골목을 돌고 돌아 드디어 소슬대문이 우뚝 선 어느 기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선비는 담벼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쿵, 쿵. 그것은 평범한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두 사람만이 알고 지냈던 비밀 신호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누구요? 하는 깐깐한 목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등불을 들고 나온 이는 단정한 차림의 중년 선비, 김정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악취를 풍기는 거지 꼴의 사내와 꾀죄죄한 아이뿐이었습니다. 김정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어허, 썩 물러가라. 동냥을 하려거든 날이 밝으면 올 것이지. 어디 감히 양반집 대문을 함부로 두드린단 말이냐? 김정원이 호통을 치며 대문을 닫으려던 찰나 윤선비가 문틈을 비집고 다급하게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김정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등불에 비친 윤선비의 눈빛.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얼굴은 반쯤 썩어가는 상처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강렬하고 올곧은 눈동자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원의 손에서 등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설마 죽었다고 알려진 그가 살아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네마저 나를 문전박대할 셈인가?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눈빛. 김정원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골목에는 지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정원은 황급히 윤선비와 연희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 뒤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이복에 살아있었나? 정말 자네란 말인가? 사랑방에 들어서자마자 김정원은 윤선비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윤선비는 감격에 젖을 새도 없이 품속에서 연희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내 목숨은 중요치 않네. 이 아이를 지켜야 하네. 김정원은 그제야 윤선비 뒤에 숨어있던 조그만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윤선비의 어깨를 적시고 있는 붉은 선혈도 보았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김정원은 서둘러 하인들을 물리치고 직접 약상상을 가져와 윤선비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살을 꿰매는 고통 속에서도 윤선비는 신음 한 번 흘리지 않고 오직 연희가 쥐고 있는 붉은 보자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얼추 끝나자 김정원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리고 저 아이는 누구며? 온 나라에 붙은 그 방은 또 뭔가? 자네가 영모라니, 살인이라니! 윤선비는 대답 대신 연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피와 흙으로 얼룩진 보자기가 벗겨지자 그 안에서 낡고 두툼한 책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그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섬뜩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윤선비가 책장을 넘기자 김정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곳에는 조정 대신들의 이름과 그들이 주고받은 뇌물의 액수, 그리고 심지어 왕실을 위협하는 영모의 계획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아내가 죽어가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리고 조 대감이 그토록 찾고 있는 물건일세.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 장부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조선의 하늘이 뒤집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덮으며 윤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친구를 돕다 함께 멸문지화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관아에 고발하고 혼자 살기를 찾을 것인가? 김정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과연 윤선비는 옛벗을 끝까지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기이하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 집이다. 이 집으로 쥐새끼들이 숨어들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문을 부숴라. 와직근 굳게 닫혀있던 대문의 빗장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관군들이 성난 파도처럼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십 개의 불빛이 어둠을 대낮처럼 밝혔고 창호지 문에는 포위망을 좁혀오는 병사들의 그림자가 어지럽게 춤을 추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공포로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윤선비는 본능적으로 검을 움켜쥐며 김정원을 노려보았습니다. 신고를 한 것인가? 믿었던 친구가 결국 나를 팔아넘긴 것인가? 배신감에 윤선비의 눈동자가 흔들리던 그 찰나, 김정원의 행동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관군을 맞이하는 대신 방 한쪽에 놓인 육중한 책장을 끙끙대며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르. 책장이 밀려나자 그 뒤로 곰팡내 나는 어두컴컴한 개구멍만 한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얼 하고 있나? 어서 들어가게! 이 통로는 비싼 대나무 숲으로 연결되어 있네. 윤선비는 멍하니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원의 눈에는 배신이 아닌 죽음을 각오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들려오는 윤서진을 잡아라 라는 고함 소리를 들으며 윤선비의 손에 작은 옥패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김정원 가문의 신표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남산골 송영감을 찾아가게. 그분이라면 자네를 궁으로 들여보내줄 걸세. 내 걱정은 말고 어서 가. 벗이여. 윤선비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 밖까지 발자국 소리가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윤선비는 연희를 먼저 구멍으로 밀어넣고 마지막으로 친구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듯 바라본 뒤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윤선비가 사라지자마자 김정원은 다시 책장을 원위치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방 한가운데 정좌하고 앉아 들이닥칠 폭풍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박살나며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역적 윤서진을 어디다 숨겼느냐? 썩되지 못할까? 내 집에는 오직 맑은 바람과 밝은 달만이 머물다 갈 뿐 역적 따위는 모른다. 무례하구나. 선비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다니.
김정원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관군들이 주춤했지만 이내 무자비한 몽둥이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퍽퍽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통로 안쪽까지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을 기어가던 윤선비는 입술을 깨물어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온몸으로 매를 받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친구의 비명 소리가 잦아들 때쯤 윤선비와 연희는 흙투성이가 된 채 뒷산 대나무 숲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친구의 집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리고 윤선비가 도망친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내 반드시 자네의 피값을 갚겠네. 윤선비는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큰절을 올렸습니다. 눈물 섞인 맹세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친구가 쥐어준 옥패와 목숨을 건 마지막 임무뿐이었습니다. 윤선비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남산골. 그곳에 어떤 인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나무 숲을 벗어나려는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피리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삐익. 그것은 자객들이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소리였습니다. 불타는 집을 보고 몰려든 놈들이 이미 산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녹 안에 든 쥐가 된 두 사람. 과연 이 포위망을 뚫고 남산골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밤은 깊어가고 쫓기는 자들의 숨소리는 더욱 가빠져만 갔습니다. 날카로운 피리 소리가 대나무 숲을 찢을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승사자의 호출 소리 같았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이 조여오고 바람을 가르는 화살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윤선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친구의 희생으로 얻은 이 목숨, 여기서 허무하게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연희를 등에 업은 채 대나무 숲의 가장 험한 비탈길로 몸을 던졌습니다. 사각, 사각. 대나무 잎들이 칼날처럼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윤선비는 달리면서 검을 휘둘러 길가에 서 있는 굵은 대나무들을 베어 넘겼습니다. 우직근 소리와 함께 쓰러진 대나무들이 뒤따라오던 자객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놈들이 주춤하는 사이 윤선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남산 중턱을 향해 기어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시야가 붉게 물들었지만 오직 친구가 준 옥패 하나만을 생명줄처럼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더 이상 발을 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쯤 숲이 끝나고 탁 트인 언덕 위에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와집도 으리으리한 저택도 아닌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집. 윤선비는 의아해할 틈도 없이 그 집 대문 앞에 쓰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맞나? 친구가 말한 그 대단한 분이 이런 곳에 산단 말인가? 의심이 스쳤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윤선비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뒤따라온 자객들이 숲을 빠져나와 초가집을 반원 형태로 포위했습니다.
수십 명의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슬퍼렇게 빛났습니다. 도간에 든 쥐꼬리구나.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그만 목을 내놓아라. 놈들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윤선비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연희를 등 뒤로 숨기고 다시 검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다 출혈로 더 이상 검을 휘두를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려는 그때였습니다. 끼익. 낡은 대문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놈들이야? 남의 집 앞마당에서 시끄럽게 칼질을 해대는 놈들이. 문 안에서 걸어 나온 것은 허리가 굽고 흰 수염이 성성한 노인, 송영감이었습니다. 손에는 곰방대 하나를 들고 있는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지요. 자객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늙은이는 또 뭐야? 죽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 자객 하나가 노인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영감이 들고 있던 곰방대로 자객의 칼등을 가볍게 탁 하고 쳤을 뿐인데 자객의 검이 엿가락처럼 부러지며 바닥에 나뒹군 것입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송영감은 부러진 칼 조각을 발로 툭 차며 윤선비가 쥐고 있는 옥패를 곁눈질로 쓱 보았습니다. 김정은이 놈의 물건이로구나. 그 녀석이 보냈다면 내 놈이 그 윤서진이란 말이냐? 송영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노인의 눈이 순식간에 먹잇감을 노리는 호랑이의 형형한 눈빛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바로 선대왕을 모셨던 전설적인 무관이자 지금의 왕에게 검술을 가르쳤던 스승, 남산의 늙은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조대감 일파조차 감히 건드리지 못해 은퇴시켜버린 거물이 바로 이 초가집에 숨어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객들의 우두머리가 송영감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송대감? 대감께서 어찌 이곳에? 내 집 앞에 피를 뿌리러 왔느냐? 썩 꺼지지 않으면 내 곰방대 맛을 보여주마. 송영감의 나직한 호통에 산천초목이 떠는 듯 했습니다. 수십 명의 자객들이 감히 덤비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송영감은 윤선비와 연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내 제자의 벗이라면 내 손님이기도 하다. 윤선비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연희의 손을 잡고 대문 안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대문을 넘어서자마자 윤선비의 눈앞이 까맣게 변하며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눈 좀 떠보세요. 연희의 울부짖음이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송영감은 쓰러진 윤선비를 곰곰이 내려다보더니 혀를 차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들여라. 그리고 궐에 갈채비를 해라. 내 오랜만에 임금을 아견해야겠다. 굳게 닫힌 대문 밖, 감히 호랑이의 굴을 침범하지 못한 자객들은 분함에 이를 갈며 어둠 속으로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남산 자락에 내려앉은 무거운 정적. 허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숨죽였던 진실이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이 되어 궁궐을 향해 몰아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선의 궁궐 편전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세가 조대감은 칠순잔치 대신 죄인의 신분이 되어 차디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송영감이 버티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말끔한 관복으로 갈아입은 윤선비가 서슬퍼런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선비의 손에는 조대감이 그토록 없애버리려 했던 바로 그 붉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장부 안에는 조대감이 매관매직으로 긁어모은 재산과 무고한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죽인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 나라를 너의 사유물로 만들려 했단 말이냐? 왕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조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억울하다, 모함이다. 저 윤서진 놈은 역적의 자식이라며 끝까지 발악을 해댔지요. 하지만 윤선비는 차분하게 앞으로 걸어 나와 조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도 패인도 아닌 당당한 조선의 선비로서 말이지요. 역적은 내가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백성들을 도륙한 내 놈이다. 내 아내의 목숨, 내 친구 김정원의 피, 그리고 이 아이, 연희가 흘린 눈물까지 내 놈이 지은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할 것이다. 윤선비의 일갈에 조대감은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은 즉시 명령을 내려 대역죄인 조대감을 하옥하고 그 일파를 모조리 소탕하라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조대감을 끌고 나가는 처절한 비명 소리가 편전 밖으로 멀어질 때까지 윤선비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3년 동안 가슴 속에 품어왔던 뜨거운 복수의 불길이 차가운 단죄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윤선비의 가문은 신원되어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왕은 윤선비에게 다시 높은 벼슬을 내리며 곁에 있어 달라 청했습니다. 송영감 역시 흐뭇한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윤선비는 관복을 벗어 반납하고 정중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신에게는 벼슬보다 더 중한 임무가 있사옵니다. 윤선비의 시선이 향한 곳은 궁궐 문 밖 쪼그리고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작은 아이 연희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피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지옥길을 함께 걸어온 세상 하나뿐인 딸. 윤선비에게는 이제 권력의 정점보다 그 아이와 함께할 평범한 하루가 더 간절했던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얼어붙었던 강원도, 산골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흉흉했던 산길에는 이제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해 있었지요. 다시 산골 초가집으로 돌아온 윤선비와 연희. 낡은 집을 고치고 텃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마루에 앉아 윤선비가 연희의 머리를 빗겨주며 물었습니다. 심심하지 않으냐? 화려한 한양을 두고 이런 산골로 와서. 아니요.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아저씨.
아니, 아버지랑 같이 있잖아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윤선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년 전 잃어버렸던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윤선비는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그 눈 내리던 밤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입에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서 100년을 살짝구나. 100년이 지나 내가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내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다. 산골짜기에 불어오는 봄바람이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싣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핏빛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그 어떤 꽃보다 붉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피어났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베푼 대로 온다는 옛말. 어쩌면 윤선비가 연희에게 베푼 것은 목숨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할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조선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밤 편안한 여운과 함께 좋은 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